그 순간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아니었고, 그녀가 내 편에 서주지 않고 가족들이 나를 조롱하고 짓밟을 때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그때도 아니었다. 정작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내가 등을 돌리고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었다. 더는 싸우지 않겠다고, 매달리지 않겠다고, 애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바로 그때, 그제서야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내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얼음을 녹일 수 없을 것이다. 고요함이 점점 무게를 더해가고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의 대가가 서서히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문득 휴대폰을 바라보다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지.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단단히 내 안의 감정을 밀봉하듯 마음을 닫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주저함 하나 없이 단호하게 차단 버튼을 눌렀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은 내 화면에 뜨지 않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던져넣고 문을 닫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 미련 없이, 감정 없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락할 방법도 다시 마주칠 이유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나도 안다. 그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이 잃은 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끝끝내 다시 손을 내민다. 며칠간은 정말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정말로 고요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예상대로 균열은 곧 찾아왔다. 민수야, 잘 지냈어? 오랫동안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다지 친했던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인 양 안부를 묻고 있었다. 수진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 한 번쯤 이야기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지훈이었다. 대학 시절 얼굴만 알던 정도의 사이. 서로 깊이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 무리로 어울리던 적은 있었다. 나는 호기심 반, 피곤한 반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잘 지내냐?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피곤한 듯 이마를 문질렀다. 갑자기 왜?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니 그냥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더라. 내가 한 번쯤은 얘기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땐 왜 그렇게 멀쩡했을까?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실수.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낮게 웃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선택이었지.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나를 철저히 짓밟았다. 그건 순간의 실수나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약 내 여자친구가 너를 배신했어. 그리고 내 앞에서 그녀의 가족들까지 내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했다면 넌 그걸 다 견디고도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게 포인트야. 지우나. 월요일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엌 창을 가로질러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토스트 2조각과 계란 프라이로 간단히 아침을 마친 뒤 늘 그렇듯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펼쳤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수지는 조용히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 묘하게 무거웠지만 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요즘 그녀는 자주 말이 없었고 우리 사이도 한참 전부터 대화가 끊겼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준호, 신문 좀 내려놔.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신문을 반쯤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처럼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 당신과 이혼할 거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나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되물었다. 그게 다야?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집어들고 스포츠면을 펼쳤다. 그녀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내 무관심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 진심이야, 준호. 장난 아니라고. 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아내로서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았다. 대화는 줄었고 얼굴을 마주해도 공기처럼 무의미한 존재로 지나갔다. 그래서일까? 이상하게도 그녀의 이혼 선언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웠다. 나는 신문을 식탁에 완전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겁지도 급하지도 않은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과 펜,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부엌으로 돌아온 나는 노트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민수, 정말 고맙다. 그리고 신께 감사한다. 드디어 그녀가 떠난다. 그 문장을 쓰는 손끝이 어쩐지 가렵게 느껴졌다. 몇 초간 그 글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어젯밤 확인했던 로또 번호 당첨 용지가 떠올랐다. 그래, 이왕이면 덤을 더 얹어주지.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었다. 마지막엔 이렇게 적었다. 운이 좋다면 당첨되겠지. 그러면 내가 저 바람난 여자를 붙잡아 둘 수 있을지도 몰라. 행운을 빌어, 꼬마야. 내게 필요할 테니까. 이름을 적고 봉투를 봉인한 나는 그걸 조용히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그 사람 만나면 전해줘.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겠지. 설마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무언가 찢어버릴 기세로 손을 움직이자 나는 다시 봉투를 빼앗아 들었다. 아니, 그냥 내가 직접 붙일게. 이젠 당신을 못 믿겠거든. 말을 마치고 나는 차갑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가서 짐 싸.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줘.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안 나가. 당신이 그 여자를 이 집으로 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섞인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반응조차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무표정하게 자리를 떠나 커피를 텀블러에 따르고 뚜껑을 닫은 뒤 출근 준비를 마쳤다. 밖으로 나선 나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우리 공동 명의의 계좌는 즉시 해지했고 적금도 전부 정리했다. 개인 금고를 비운 뒤에는 회사 근처의 또 다른 은행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공동 신용카드도 전부 해지했다. 내 명의의 카드 신청서에 사인을 하며 나는 느꼈다. 이제야 정말 정리되는구나. 하루 종일 업무에 몰두하며 복잡한 감정을 잊고자 했고 일부러 야근까지 하며 시간을 늦췄다. 저녁이 되자 비서실장 지연과 함께 늦은 식사를 하기로 했다.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나는 농담조로 말을 꺼냈다. 나 다시 싱글됐어. 혹시 내 여동생 아직 나한테 관심 있나? 지연은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여동생은 무슨, 그냥 내가 먼저 찜할래요. 그녀는 10년 전 신입 비서로 들어와 지금은 비서실장이 된 유능하고 침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일했고 나는 그녀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게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예감도 들었다. 일요일, 아파트 옥상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는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며 고기와 와인을 준비했다. 그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인 지연을 초대했다. 지연은 10년 전 비서로 입사해 지금은 비서실장이자 누구보다 준호의 사생활을 잘 아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오지 않았다. 초대 메시지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언니가 지방에서 올라와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그 말에 준호는 가볍게 농담처럼 덧붙였다. 그럼 언니랑 같이 오면 되잖아. 그의 말은 흘러가는 말처럼 가볍고 아무 의미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말이 다시 떠오른 건 지연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지연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언니가 준호 씨한테 반했대요. 그녀의 말투는 장난기 어린 듯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묘하게 달라 보였다. 준호는 피식 웃었다. 그 얘긴 절대 수진이한테 하지 마. 질투 폭발할 테니까. 그 대화는 금세 잊혔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근을 마친 뒤 둘은 평소처럼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인 저녁을 나누고 있었다. 서로 편한 분위기였지만 지연의 말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조용히 고개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농담 아니었어요. 준호 씨, 저 진심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대답했다. 내 상황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제야 준호는 조용히 그러나 담담하게 진실을 꺼냈다. 수진이 이혼하겠대. 그래, 난 그냥 그녀와 그 남자에게 이젠 모든 걸 맡기려 해. 솔직히 둘이 어떻게 지낼지 나도 몰라.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이어서 설명했다. 그녀가 외도를 시작한 건 벌써 1년 반 전부터였다. 친구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모든 사실을 확인했다. 그걸 그렇게 오래 참고 있었다고요? 지연의 질문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동안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화를 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이혼하면 집도 돈도 반으로 나뉘고 결국엔 원룸 하나에 갇혀 살아야 했을 거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나았지. 그는 경제적 현실과 자존심 사이에서 끝없이 저울질을 해왔다. 겉으론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무기력과 냉소로 얼룩져 있었다. 그래도 바람을 알면서 같이 산다는 게 가능한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으로 떨려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담담했다. 사랑이 미움으로, 미움이 무관심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을 다 지나온 사람이었다. 건강한 남자가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냐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수진이 먼저 원하면 나도 굳이 거절하진 않았지.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겉모습은 부부였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선 연극이었고 어떤 의미에선 생존이었다. 그녀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이유는 알아요? 지연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하지만 아마 그 남자가 처음은 아닐 거야. 결혼 10년 동안 몇 번이나 이상한 행동이 있었지. 단지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뿐이야.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모든 게 명확했고 그에게 남은 건 이 결혼을 끝내는 일뿐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기다릴 거야. 그녀는 의아한 듯 물었다. 무엇을요?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난 이미 계좌도 비웠고 신용카드도 모두 정리했어. 이젠 그녀가 스스로 감당할 차례야. 말은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그 마지막 순간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삼켰을 때 준호는 순간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경제적 연결을 끊었고 감정도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안일하게 앉아 기다릴 처지가 아니었다. 상대가 수진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치 중요한 계약건을 검토하듯 말을 꺼냈다. 준호 씨,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정확히 법적 리스크를 짚어내는 냉정한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수진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모든 주도권이 그녀 손에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먼저 움직인 쪽의 논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씩 읊었다. 접근 금지 명령, 정신적 학대 주장, 주거권 제한 명령까지.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였다. 수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땐 냉정하고 전략적이기도 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만약 소송이 늦어지면 자신과 준호의 관계는 법적으로 간통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비록 수진이 먼저 외도를 했더라도 그들이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소송을 걸어야 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그래야 제가 당당하게 준호 씨 옆에 설 수 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의 말이 옳았다. 감정이 앞선 수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위험했다. 그녀가 준비 없이 폭주하기 전에 이쪽에서 법적 체스를 먼저 두는 것이 맞았다. 그 순간 준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 도윤을 터치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이자 현재는 가사 전문 변호사.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도윤의 피곤한 숨소리. 준호는 짧고 단호하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다. 수진의 외도, 이혼 통보, 금융정리,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들까지. 통화는 길지 않았다. 도윤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진이랑 우리 부부도 친하게 지냈는데 좀 씁쓸하네. 그래도 걱정 마. 내일 오전에 서류 준비해 둘게.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와. 서명하고 같이 밥이나 먹자. 통화를 마친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다. 행동의 시간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소란스러웠다. 아직 이혼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상대는 단순한 감정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 수지는 교묘하고 이기적이며 무엇보다도 나약한 척하는데 능숙했다. 결국 그녀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불확실했고 민수가 정말 그녀를 끝까지 책임질지 역시 의문이었다. 지연의 말처럼 이 모든 상황은 주도권 싸움이었다. 먼저 소송을 건 쪽이 향후의 법적 사회적 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특히 그녀가 외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만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나설 수 있었다. 나는 결국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이자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낮게 말했다. 안 됐다. 준호야. 수진이랑 우리 부부랑도 친했잖아. 좀 씁쓸하네. 하지만 걱정 마. 내일 오전에 바로 준비할게. 그날 밤 나는 집 안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었을까? 그녀가 언젠간 돌아오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해서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저 외로움과 욕망을 감당하지 못한 바람둥이였을 뿐. 머릿속엔 복수의 충동이 강하게 스쳤다. 가죽 벨트를 들고 그녀를 내쫓고 싶은 욕망, 피가 맺힐 때까지 그녀를 밀어붙이고 싶은 분노.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여기 남겠다면 막지는 않겠어. 나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너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그녀는 끝내 집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2층 침실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혼자 잠들었다. 내일 아침 그 어떤 말도 섞지 않고 이 집을 나설 생각이었다. 그날 새벽 아직 수진이 방에서 나오지 않은 시간에 나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마쳤다. 동네 브런치 카페에 들러 진한 커피를 마시며 연락해야 할 지인들의 리스트를 정리했다. 그들이 먼저 내 입장을 듣도록, 회사 동료와 가족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녀의 외도에 반응했을 뿐이다. 이 문장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도록 설계해야 했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주말 기대해도 되죠?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도권은 이제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였다. 이번 주말 모든 판이 달라질 것이다. 점심 무렵 나는 도윤과 약속한 대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이미 이혼 소장을 준비해 두었고 나는 차분하게 서명했다. 도윤은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말했다. 오늘 오후 바로 법원에 제출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다. 수진이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줘. 내일 오전 10시쯤이면 좋겠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그 시간에 나는 집 비밀번호를 바꿀 거야. 재밌겠지.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다음날 하루 연차를 신청했고 곧바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예정보다 비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몇만 원쯤은 감정의 치유비라고 여길 수 있었다. 새벽부터 움직인 나는 아침 7시가 되자 곧장 현관 출입장치를 교체했다. 손에는 커피가 있었지만 마음은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의 차는 이미 주차장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눈치를 보며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라 짐작했고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었다. 조용히 외투를 걸쳐 입고 평소 자주 가던 브런치 카페로 향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이 나를 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 그런데 수진 씨는 안 오세요? 요즘은 혼자 많이 오시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같이 오는 일 없을 거예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거든요. 직원은 놀란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계산서 한 장을 건넸다. 그녀는 그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적혀 있는 건 가게 번호 아니에요. 제 번호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자리를 떴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사이 2명의 여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왜 내 아내는 나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걸까? 그 답은 아마도 평생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수진이 출근할 즈음을 맞춰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의 짐을 하나하나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삿짐처럼 정리하며 머릿속에서는 긴 복귀와 냉정한 결심만이 맴돌았다. 10시 15분. 정확히 그 시간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금 전달 끝냈어. 나는 곧바로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했고 그는 20분 만에 다시 도착해 자물쇠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집 앞에 멈췄다. 그녀는 창고 앞에 붙은 커다란 종이판을 보았다. 수진, 내 짐은 다 창고에 있어. 그녀는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곧장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집은 잠겨 있었고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당황한 그녀는 계속해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차를 몰고 떠났다. 차가 사라진 지 2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상대는 수진이었다. 너 진짜 개자식이야. 내 동료들 앞에서 날 이렇게 망신줘야 했어? 나는 냉정히 받아쳤다. 내가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수많은 순간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야. 도대체 이 접근 금지 명령은 뭐야? 그녀는 경악한 듯 물었다. 혹시 내가 민수를 불러서 날 공격하게 할까봐.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 그래서 대비한 거야. 집에 들어가서 짐 좀 챙겨야겠어.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나는 웃음을 삼켰다. 창고에 다 있어.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으니까 내가 쓰던 그대로 열면 돼.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목록 작성해서 보내. 내가 챙겨서 넣어줄게. 이제 그만해, 준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유치하게 굴지 마.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유치하다고? 내가 날 몇 년 동안 괴롭힌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주 점잖은 복수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용히 끝내주는 걸 감사해야 해. 적어도 난 손찌검은 안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연락처 목록을 꺼내 한 사람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인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지만 몇몇은 놀라지 않았다. 드디어 걸렸구나. 난 너희 부부가 오픈 커플인 줄 알았어. 수진 씨가 늘 다른 남자들이랑 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나만 애써 외면했던 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연락은 수진의 부모님이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분들을 좋아했다. 언제나 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기에 이번 이혼이 더 마음 아팠다.
그러나 더 이상 그녀의 입장에서만 이야기가 전개되게 둘 수는 없었다. 모든 연락을 마치고 나서 나는 집을 한 번 더 돌며 남은 짐들을 창고에 옮겼다. 조용히 점심을 만들어 먹었고 막 설거지를 마쳤을 즈음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했다. 이제는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기록 장치까지. 그녀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침입하려 한다면 모든 증거가 남을 것이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건 계획이고 시스템이고 완결이어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지연과 통화를 하며 주말 데이트 계획을 조율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탈 같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도심 속 재즈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춤을 출 생각이었다. 서로의 기대와 떨림이 대화 너머로 전해졌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모든 계획은 예상 못한 파국과 마주하게 되었다. 문이 잠겨 있어야 할 집 안으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보였고 직감적으로 수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차고를 통해 연결된 후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그곳의 보안이 아직 완전히 교체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집 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주방의 접시들과 유리잔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거실의 조명 스탠드는 쓰러져 전선이 드러난 채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옷방의 광경이었다. 내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정리된 옷들은 모두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그 위엔 그녀가 고의로 저지른 듯한 배설물이 있었다. 불쾌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나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보안 시스템은 그 모든 장면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명백한 불법 침입과 재산 훼손,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었다. 나는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집 안을 촬영하고 손상된 물건을 목록화하며 사건을 접수했다. 다음 날 수진은 회사에서 체포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무실에서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 나왔다.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거쳐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다만 판사는 그녀를 구속하지는 않고 정식 재판 날짜를 지정한 뒤 석방했다. 나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법적 절차가 내 편이었다. 다음 날 저녁 지연과의 데이트는 생각보다 더 달콤했다. 그녀는 그날 내가 겪은 일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토요일엔 두 번째 데이트를, 일요일에는 도심 근교의 호숫가로 소풍을 다녀왔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서로를 알아갔다. 그리고 월요일,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증거 영상을 확인한 후 강경한 어조로 판결을 내렸다. 접근 금지 명령을 영구 유지한다. 훼손된 물품 전체에 대해 변상 책임을 진다. 의류 세탁 비용, 침실 청소 및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 10일 내 비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구속될 수 있음.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소비를 부풀리기 위해 최고급 보건 전문 업체를 불렀고 견적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수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비용을 제때 납부했다. 그녀가 결국 감옥에 가는 장면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 이후 2주 동안 나는 지연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관계는 점잖게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키스는 뜨거웠지만 육체의 경계를 넘지는 않았다. 아직 나에게 법적인 아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남아있었다. 이혼 소송은 별다른 분쟁 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예상대로 재산은 반반으로 나뉘었고 나는 그녀의 지분을 사기 위해 대출을 감수했다. 그러나 내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계획했던 세계 일주를 위해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다. 수지는 그 존재를 전혀 몰랐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최근 2번의 보너스로 만들어 둔 예금 증서도 내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그 금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나만의 승리였다. 또 하나의 승리는 위자료 판결이었다. 수지는 매달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단호히 월 4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명예 수준에 불과한 액수였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너 이번에 정말 운 좋은 줄 알아라. 재판 담당한 판사 둘 다 예전에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이혼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심지어 사촌 관계라더라. 그의 말대로였다. 결국 나는 법의 정의와 인생의 아이러니를 한꺼번에 등에 업고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난 뒤에도 삶은 한동안 그대로인 듯 흘러갔다. 법은 공정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바람을 핀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내게 상처 없는 복수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건 판사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수지는 그다지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그녀가 갈라진 부부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들은 하나둘씩 무력해졌고 결국 그녀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마치고 호텔 바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스테이크 덮밥이 앞에 놓여 있었고 맥주 한 병이 적당히 식어 있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낯선 기척에 시선을 돌린 순간 나는 숨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다. 수진의 불륜 상대이자 한때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던 남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맥주 한 잔 사도 될까요? 내 반응을 살피며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인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몰랐다. 그는 바텐더에게 손짓해 맥주 2병을 시켰다. 맥주가 테이블에 놓이자 그는 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을 삼켰다. 그리고 말없이 병의 라벨을 손톱으로 뜯기 시작했다. 작은 종이 조각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쌓일 무렵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땐 결혼한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 반지도 없었고 행동이나 말투도 전혀 유부녀 같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수진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빠져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홍대의 한 바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수진을 처음 봤고 가볍게 춤을 춰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거절은커녕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자기 테이블로 그를 초대했고 그날 밤 몇 번이고 춤을 추며 웃었다고 했다. 며칠 뒤 그는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녀는 바로 수락했다. 이후의 일들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일상의 대부분을 그녀와 보내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를 가로막았다. 룸메이트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둘만의 공간이 없었고 수지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며 집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늘 제한적이었고 항상 어떤 이유로든 숨겨져야 했다. 민수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당했던 조각들을 퍼즐처럼 다시 맞춰가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죠. 그녀는 늘 조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거침없었어요.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땐 몰랐지만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내가 그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듯 그는 몇 번이나 나를 힐끔거렸다. 그러나 나는 단지 듣고 싶었다. 그가 어떤 시선으로 수진을 보았고 어떤 방식으로 속아왔는지, 어쩌면 민수 역시 수진의 거짓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도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맥주 한 병이 바닥날 즈음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 후회합니다.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뒤돌아 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엔 찢긴 맥주 라벨 조각만 남아 있었다. 그 조각들이 마치 내 결혼 생활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버려진 듯 흩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